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4주차 강의 두 번째 이제 파트입니다. 이 4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 CPU, 그러니까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장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개념적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를 보았고,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주기억 장치, 기억 장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의 컴퓨터 구조 시간에 가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관점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가면 매우 상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거나 여기서 설명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컴퓨터 구조 과목을 들으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이 저장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교재 챕터 1 데이터의 저장이라는 이제 그 어떤 챕터에서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챕터 1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장치라는 게 무엇인가? 컴퓨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저장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기억 장치라고 해서 이제 메인 메모리, RAM이라고도 하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인 경우는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을 동안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전원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를 끄게 되면 거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요새는 이제 SSD도 많이 사용하죠. 거기에 저장했다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제 하드 디스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이제 읽어들여서 이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장 장치 개념인데, 이 컴퓨팅적 과목에서는 주기억 장치, 하드웨어 기억 장치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 두 장치의 차이가 중요하지만 논리적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어떤 개념적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위치의 이동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기억 장치의 관점에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장 장치라는 것 관점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얘기지만,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문서들도 있죠. 그 다음에 사진들도 있죠. 동영상도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도 있겠죠. 그리고 책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장부들도 있죠. 무슨 숫자들이 기록된 장부들도 있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나열하다 보면 이제 수도 없는데 그 중에 일부만 나열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제 컴퓨터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 과제인데, 앞에 이제 기계의 상황과 동일하게 이 해답은 너무나 단순하게 나옵니다. 컴퓨터는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한 컴퓨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매우 단순한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컴퓨터의 발전의 역사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자, 컴퓨터 기억 장치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 관점, 물리적 장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는 비트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저장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는 뭐냐? 공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저장할 수도 있고 1을 저장할 수도 있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저장 장치인 거죠. 0,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그럼 비트 하나로 되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저장 장치는 이 비트들을 여러 개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비트들이 그냥 무지 많은 비트들이 쫙 일렬로 나열되는 거죠.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레이 내지는 시퀀스라는 말을 쓰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컴퓨터 저장 장치라는 게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비트가 저장 장치. 비트는 0과 1밖에 저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컴퓨터 저장 장치는 비트가 쫙 나열된 거니까 컴퓨터 저장 장치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저장 장치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은 0 또는 1이 쫙 연결된 거죠. 이게 저장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로 구성된 비트가 나열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장되는 정보도 0, 1이 그냥 쫙 나열된 거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는 게 이 0, 1로 쫙 나열된 이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가 다 0, 1로 나열된 건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4GB 정도의 이제 그 메모리 카드가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안에 이렇게 그냥 이 비트가 수도 없이 늘 나열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결국은 비트가 나열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0과 1만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나? 문서, 책, 동영상, 음성, 사진, 게임 이 온갖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가 결국은 이제 컴퓨터의 중요한 그 이제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제 온갖 종류 데이터가 있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컴퓨터 저장 장치는 이렇게 비트로 쫙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얘네들이 비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사진을 집어넣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사진 딱 스티커처럼 붙이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는 설명하기 전에 그럼 왜 비트가 나오게 됐는가?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관점에서 뭐 이건 이제 제가 전자공학자는 아니니까 결국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비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0이나 1로 표현해요. 볼티지가 일정 이상이면 1이고 일정 이하면 0이다라든 뭐 거꾸로 넣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전자공학 관점에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는 나온 거죠. 어떤 비트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건 이제 전자공학적 관점인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보고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설명은 01만 가지고 이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풀어갔는지를 보도록 하죠. 두 단계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비트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 0101이 나열된 건데 0101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진법 숫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이제 비트가 쫙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비트를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8비트를 하나를 묶음으로 보면 이제 바이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8개 비트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유닛인 거죠.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8개 조각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트 안에 이진법 숫자가 들어가겠죠. 0101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이 바이트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55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음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복잡해지면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이트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진법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8개가 모이면 이제 이게 하나의 바이트인 거거든요. 요거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해도 장치를 만들 때 읽거나 쓰거나 할 때 8개를 하나의 유닛으로 읽거나 쓰게 만들면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 이건 이제 너무나 작으니까 워드라고 해서 이걸 여러 개를 이제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32비트를 하나의 숫자로 볼 수도 있고 64비트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금 전에 그냥 메모리는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그 비트들이 쫙 나열된 걸로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숫자로 해석하는 거죠. 숫자로 해석하려면 비트가 이제 모아져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트를 어떻게 되냐면 몇 개를 하나의 유닛으로 볼 건가라는 개념이 바이트나 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는 8개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거고 워드는 이제 32비트 내지는 64개 비트를 모아서 이제 하나의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32비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0에서부터 한 42억, 3억 개인가요? 그렇죠? 43억 개 정도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해당되는 숫자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8비트가 주어지면 최대 256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 32비트가 되면 이제 43억 개 정도 대충 이렇게 숫자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을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01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묶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유닛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땐 비트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으로 보면 여러 개 묶음으로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숫자들이 적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숫자까지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까지 가정합니다. 메모리상에다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그걸 그 전제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두 개의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코드라는 것과 포맷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는 아니고 약간 다른 의미,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죠. 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라는 게 뭐냐 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 아니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숫자에 이제 대응시키는 거, 매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 중에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아스키 코드는 뭐냐면 영어 알파벳 숫자, 글자죠. 숫자 글자들과 특수 기호들을 숫자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다르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사실은 코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특정 사람들을 2개 숫자로 이제 어떤 매핑 시키는 거죠. 생년월일과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고유 번호 같은 것이 결합된 숫자로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드라는 거죠. 자, 이 코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인 메모리에는 숫자 100개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거를 저장하려고 했을 때 현실 세계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저장할 방법은 없는 거고 모든 것을 숫자로 변환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변환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를 숫자하고의 어떤 대응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 매핑을 만드는 거죠. 매핑이라는 게 서로 이제 매치시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아스키 코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65가 A 글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A 글자는 65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66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현실 세계의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 어떤 대상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매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은 뭐냐면 이런 숫자들을 미리 정해진 위치와 구조로 모아서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미지 포맷 같은 거.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정보는 아니고 이미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제 이것들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 문서 파일 포맷 같은 것도 있죠. MS 워드, PDF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앞에 나와 있는 코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그런 코드를 써서 이제 포맷을 만드는 거죠. 뒤에 이제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코드 테이블이 뭐냐? 코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엄격하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 뭐 사물, 지식, 데이터 뭐 등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저장 장치가 숫자만 저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5가 알파벳 캐릭터 A다라는 것을 나만 정의해놓고 나 혼자 쓰면 다른 사람이 알아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이런 모든 코드들은 코드 테이블이라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안 되어 있는 코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표준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그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65는 A다, 66은 B다라는 것이 한번 정의가 되면 그게 ASCII 코드로 정의된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코드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 코드를 해석하고 코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PDF 문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포맷에 맞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데 코드들이 그럴 때 PDF 리더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상에는 예를 들면 ASCII 코드를 쓴다고 하면 65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걸 읽어 가지고 화면에다는 A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겁니다. ASCII라고 하는 이제 그 코드를 설명하면 이제 간단히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게 코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쫙 되어 있지만 이게 숫자들을 다 할당해 놨죠. 그래서 느낌표는 33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0서부터 쭉 오고 있죠. 60은 이제 부등호 기호, 61은 이 equal sign이죠. 65는 A, 66은 B, 67은 C. 쭉 가다 보면 72는 H, 73은 I죠. 그리고 이진법으로 그걸 표현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8비트, ASCII는 8비트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이 이런 식의 이진법 그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실제 메인 메모리 상에서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하이라는 것을 저장한다. 하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가 굉장히 크니까 그 중에 특정 위치에 하이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 위치를 이제 여기서부터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8개 비트 하나의 바이트에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진법으로서는 65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장돼. 이건 이제 H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음번 위치에 보면 이제 73. 이건 이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건 I죠. I가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3. 이게 이제 느낌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CII 코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면 메인 메모리 상에서는 이런 식의 이진법 숫자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석해서 하이하고 느낌표 찍혀져 있는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메인 메모리 상에서는 01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진법으로 이제 그 바이트를 묶어 놓으면 이진법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할 때 항상 코드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에 의해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뭐냐?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ASCII 코드에서는 33이 느낌표, 그 다음에 72가 H, 73이 I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이거는 이제 더 포맷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포맷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 포맷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알파벳 A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알파벳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냥 개념적 캐릭터가 아니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화면에다 표현하는가 라는 걸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까만색을 이제 숫자 1로 나타내고 하얀색을 숫자 바이너리 비트 0으로 나타낸다고 가정을 일단 해보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 4개 비트를 사용해서 이 사이즈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8이다. 그럼 여기 8개가 있다라는 거죠. 행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열의 크기 8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첫 번째 요거를 가지고 요 이미지의 이제 크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남의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요 각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개 이제 요걸 이제 픽셀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지,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8개 점이 있죠. 그래서 그 8개 점을 01로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8개 비트가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 그 다음 8개 비트가 오고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뭐냐면 요 일은 어딜 나타내냐면 첫 번째 줄의 네 번째 픽셀이 검정색이라는 거죠. 그 다음 놈은 다섯 번째 픽셀이 첫 번째 줄의 검정색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놈은 세 번째 줄에 이제 요 위치가 깜정색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트를 보면 이제 이 비트를 보고 요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트 이미지 포맷.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실제 만들어졌다. 그냥 개념적으로 비트 맵. 이에서 비트 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들의 맵인 거죠. 비트 맵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이트들, 여기 나온 비트들의 위치와 그냥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정보의 의미가 있죠. 앞에는 이제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위치가 요 픽셀에 이제 대응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포맷이 되는 겁니다. 포맷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어떤 구조와 특정 위치에 다 결정을 해서 요것들이 모여져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코드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나 사물이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상에서 그게 나타나면 그것이라는 것들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고, 이런 포맷이라고 하는 건 그런 코드들 내지는 숫자들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러 개 특정 정해진 구조에 집어넣어서 이 복잡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는 때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아주 다양한 포맷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저장 장치를 이제 데이터로 저장을 할 때 저장 장치는 이진법의 숫자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 개 수많은 이진법 숫자들이 저장 장치에는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0101도 쫙. 그랬을 때 저장 장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데이터들을 앞에 설명하는 코드와 포맷을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이제 이런 문서들이 이 메인 메모리 이렇게 비트로 내지는 바이트, 좀 크게 본 바이트, 워드 이렇게 쫙 잔뜩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스키 표준, 유니코드, 뭐 아래 한글, 엠팩4 이건 동영상, 뭐 오디오, 뭐 MS 워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따라서 이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제 쫙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드와 포맷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제 이 코드를 따라서 이렇게 변환하거나
이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요걸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MS 워드, 뭐 이미지를 다루는 아이포토, 이클립스, 뭐 아도비 무슨 뭐 리더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요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들, 정보들을 메인 메모리로 이제 바꾸는 요 과정. 그러니까 바꿀 때는 이 코드들을 사용하겠죠. 포맷과. 그걸 인코딩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첫 번째 4주차 첫 번째 강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거기를 이제 처리 장치, 제어 장치, CPU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도 얘기했던 게 매우 단순한 기계어를 가지고 인간의 그 온갖 그 다양한 지적 작업을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순함으로 그 복잡한 걸 해결해낸 거죠. 저장 장치도 동일합니다. 저장 장치는 비트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01만이 존재하는 것을 쭉 여러 개를 나열해 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01인 거죠. 조금 더 나가더라도 결국은 이진법 숫자들만 존재하는 세상인데 그게 이제 비밀인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너무나 원시적인 거죠. 근데 거기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하드웨어적이지 않은 논리적 설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코드가 있는 거죠. 세상의 사물, 뭐 정보, 뭐 사람들 이진법 숫자로 이제 매핑시키는 그런 코드들이 존재하는 거죠. 다양한 코드들이 존재.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형의 코드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코드들 그리고 기타 숫자들을 이제 이 논리적 구조로 모아가지고 더 복잡한 정보들을 표현하는 그 포맷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포맷, 뭐 비디오 포맷, 뭐 다큐멘트 포맷 이런 포맷들로 것들을 저장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코드하고 포맷으로 이제 이 복잡다단한 정보를 이제 표현하고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망할 정도로 단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는 01 만드는 그냥 이 장치입니다. 거기에는 비밀 없죠. 그래서 초기의 메인 메모리나 지금이나 용량이 많아지고 더 빨라진 것 빼고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랬을 때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이 논리적 설계가 계속 발전합니다. 코드들이 계속 더 개발되어서 나오고 포맷들이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이 코드와 포맷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발전은 속도와 용량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설계, 논리적인 이제 구현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되는 거고 컴퓨터의 성공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4주차 강의를 이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처럼 질문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4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CPU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CPU를 만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 여러 CPU들이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CPU를 설계하고 싶다. 새로운 CPU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살펴봤지만은 컴퓨터 하드웨어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거의 발전도 하지 않았죠. 속도와 용량은 발전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는 거의 발전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간단한 하드웨어에서 그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지적 작업들이 처리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과거의 컴퓨터 내지는 현재 소형 컴퓨터일 수도 있겠죠. 와 현재 슈퍼컴퓨터 무지 빠르고 가장 진화했다는 가장 발전했다는 컴퓨터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공일만으로 구성된 기억 장치에 온갖 종류의 데이터,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코드라는 게 무엇인가? 코드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무슨 분야에 들어가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코드는 어떻게 만드는가?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 있는 인간 작업들을 계속 컴퓨터화해 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코드와 포맷들이 필요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드와 포맷이 왜 표준화가 필요한가? 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들인가? 코드 표준화를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코드와 포맷을 표준화합니다. 10년이 걸릴 때도 있고 더 오래 걸리면서 계속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왜 코드 표준화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컴퓨터, 예를 들자면 지금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동일하게 완전히 컴퓨터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최적화된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발생합니다. 자, 4주차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성공하고 이 아마존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택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내지는 이 구글이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이미 정의되어져 있던 개념, 정의되어 있는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드론 택배, 무인 자동차, 알파고들은 다 뭐에 출발하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한계가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일을 원한다면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거, 이미 만들어진 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못하는 게 무엇인가, 한계가 무엇인가, 거기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때 이전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던 영역의 컴퓨터 분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고 그거를 창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컴퓨터는 끊임없이 외연히 영역이 확장되어 온 거죠. 근데 그 확장의 과정은 있는 것을 계속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존의 것들이 보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이 서구의 컴퓨터 분야의 선진국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초고속 통신망, 이거는 속도입니다. 용량입니다. 초당 메가 내지 기가, 이거를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거기에 우리는 집착했죠. 근데 지금 3주차, 4주차 강의 내지 1주차부터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용량과 속도는 컴퓨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 컴퓨터 분야의 도약을 위해서는
용량과 속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해상도가 더 좋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더 빠르다라는 거 갖고 경쟁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그 핸드폰을 만든 애플에게 다 패배한 겁니다. 속도는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IT 분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냥 외우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는 걸로는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끊임없는 후발주자 내지는 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기술자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